반갑습니다.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책은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제가 명작이라고 선택을 하는 데는 딱히 거부감이 없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분과 같이 4명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주인격 청개구리 다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왕성조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재료 확인으로 그테란 인물,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두 번째 재료 손질에서는 이제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실제 요리에서는 전체적인 감상과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우리가 베르테르의 사랑을 보는 시각,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맛대 맛에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재료 확인 시간으로 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 되게 길죠? 요한 볼프강 폰 게테? 줄여서 그냥 게테라고 말씀드릴게요. 게테는 1749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5세 정도의 긴 삶을 사셨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정치가이자 과학자이자 문학가이자 자연연구가이자 또 공화국의 한 재상으로서 10년 정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한 작품 뭐 있을까요? 그때 파우스트야. 파우스트와 또 우리가 오늘 다루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란 책이 그나마 좀 우리한테 친숙하고요. 이 게테라는 분은 엄청 많은 시를 쓰시고 희곡을 쓰셨는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중산층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서 부모님은 법조계를 희망했고 실제 변호사 개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지금은 딱 검색하면 고전주의의 대표라고 딱 떠요. 1차적으로. 근데 신기한 게 고전주의의 대표이자 낭만주의를 검색하면 거기도 이제 게테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1771년에 이제 변호사 공부를 하고 변호사 사업을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1774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초대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작품을 써왔었는데 시나 희곡을 조금씩 썼었는데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서 이제 스타가 됐어요. 24살 때. 그래가지고 베르테르 그 판권만 갖고도 평생을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도 나이가 80세 죽을 때까지 글을 되게 많이 쓴 걸로도 알려졌더라고요. 글도 많이 쓰고 정치도 하고 또 예술, 그림도 그리고 저 별걸 다 하셨는데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이 나오고 교황청에서 뭐 금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또 세계적으로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슈투르문트드랑 운동의 계기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질풍노도. 우리가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방황하는 시기. 그 운동의 거의 시작이 되었다. 이 질풍노도는 극단적인 낭만주의, 이제 초기 낭만주의로도 일컬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인습이나 도덕적인 거에 대한 반항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작품에서도 보면 이 주인공 베르테르가 약간 기존 인습에 반항하는 거나 직업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거, 쫓겨나는 거 있잖아요. 파티에서 쫓겨나고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아까 고전주의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전주의랑 낭만주의는 사실 많이 대척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다이나믹한 문학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펭귄 클래식 걸 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 해설에 보면 24살 때는 낭만주의 느낌으로 감성적인 걸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80대 마지막에는 고전주의의 완성품으로 일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모순적인 갈등이 지속된다. 이 괴테의 작품에는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 해설가는. 그래서 굉장히 표현부터 해서 낭만적인 감성적인 표현이 있는데 또 이런 사회 통념이나 아까 법 쪽의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치적으로도 재상도 오래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이에 계속 줄타기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1774년에 베르테르 슬픔으로 대박이 난 이후에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재상으로 근무를 하고 정치인의 삶을 좀 살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10년 정도의 열애를 하는 과정이 있고 1786년에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가로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희곡도 많이 쓰고 하면서 고전주의, 이탈리아 하면 로마죠. 그리스 로마의 균형과 조화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이제 고전주의 조금씩 지향하면서 작품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또 독일 문호의 유명한 사람인 슐러와 함께 우정을 다지면서 둘이서 독일 고전주의를 이제 정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의 이제 순수 이상 비판 이런 게 1780에 또 실천 이상 비판이 그 다음에 나오고 하면서 칸트 하면 느낌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이 괴테와 슐러가 그 당시의 사람은 칸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전주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칸트를 같이 떠올리면 조금 이미지적으로 느낌이 가받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2년 동안 여행하면서 정립하고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와서 이 결혼을 합니다. 이때 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베르테르의 슬픔이 기품시켜놓은 질풍노도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면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좀 가라앉았을 때 다른 나라에서 붐돼가지고 이제 많은 낭만주의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낭만주의 쳐도 괴테의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오고 고전주의 쳐도 고전주의 이제 파우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간 후기 작품이 독일 괴테의 고전주의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말년에 쓴 게 이제 말년에 쓴 게 아니라 말년에 완성이 된 거죠.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특히 23세니까 딱 베르테르의 슬픔 나오기 전부터 계속 구상을 하고 1부만 썼다가 포기했다가 이제 친구가 같이 마저 쓰자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 죽기 1년 전에 83세까지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약간 비꼬는 그런 낭만주의자 분들이 괴테를 하는 말이 바이마르의 현자다. 되게 아재 같은 느낌, 뭐 현자 같은 느낌. 근데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올 때는 그 왕청에서 금서로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되게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질풍노도 낭만주의, 고전주의를 다 거친 작가다고 해서 사실 사조가 어떤 게 딱 어느 연도에 끝나고 딱 시작되고 이제부터 시작 얘기 아니잖아요. 결국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조를 넘어서 괴테 이전과 괴테 이후로 나누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는 독일 문학의 거장, 유럽 문학에서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가장 저는 유명한 도리온 그레이 조상도 되게 유럽에서 금서로 했었잖아요. 그게 낭만주의의 전형 같은 느낌이지. 그 이미지. 그건 낭만주의를 넘어선 완전 극단적 문학. 예, 완전 그런. 근데 그게 훨씬 후에 나왔더라고요. 그건 거의 80년대. 그러면 다 이제 베르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여기서도 아까 베르테르의 효과 이런 게 나왔잖아요. 책을 보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왕처나 이런 데서는 야, 네 책 읽고 자살한 거야. 네 영향이야. 이라고 했을 때 근데 1대1로 영향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베르테르를 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은 거냐라고 할 수 있냐라는 논쟁도 그 당시에 계속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여튼 자살을 시기하는, 자살을 우선 종교 있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책에도 나오죠. 자살에 대한 알베르트와 논제. 그 면에서 우선 욕을 많이 먹고. 그래서 작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죠. 대기업. 롯데. 그렇죠. 롯데 사장이 이제 이 베르테르의 주인공,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왔다. 왜 나름 그럴까요? 캐치프레이즈 있어요. 입속의 연인. 좋았나봐요. 이 작품 되게 좋아했대요. 그 영원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기업으로 롯데 같은 그런 여성의 이미지로 다가가는 기업이 되겠다. 아,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만들었대 처음에. 저랑 완전 인물을 보는 치아가 다르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잠실에다가 백태 동상 세우고 짱인데? 네. 못 봤어요. 동상 세웠어요 이번에. 아, 그건 들었어요. 네. 그 대구나. 대단하다. 애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비싼 땅을. 그 나름 그래도 저작권도 안 낸 거잖아. 이름 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작품이 되게 자전적이면서 전기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냥 소설이라고만 하기는 좀 넘어서. 그래서 평론가가 하는 말 중에 1부는 괴테 이야기고 2부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쉽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1부는 실제 괴테도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2부부터는 좀 더 극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때는 같은 동네 친구인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번은 자살까지 한 사람이라 그 자살의 장면까지 거의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예술이냐 그냥 실제 사건을 옮긴 건데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4일 만에 그 사건들, 실제 죽은 사건을 이제 친구한테 보고를 갖고 뭐 4주란 말도 있고 7주란 말도 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우스트를 거의 몇십 년 동안 한 거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각종 패러디를 이제 양산합니다. 그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이라는 책도 패러디로 나와서 니콜라이가 썼어요. 예, 되게 알베르트가 양보를 하는 롯데를 이제 베르테르한테 양보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난 안 읽어봤는데 그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욕을 엄청 먹었대. 먹을만 과연 하다. 해피엔딩인가요? 아, 그래? 안 읽어봐가지고 모르겠어. 종교적으로 보면은 가정을 버리고 사람 살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베르테르의 기쁨이라고 해서 이제 패러디가 나왔는데 욕을 많이 먹었다. 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롯데가 베르테르한테 왔다 이건가요? 그쵸. 되게 웃게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롯데 성격에도 그 결말이 안 어울리고 베르테르 성격에도 그 결말이 너무 안 어울려요. 전 유일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뺄 거죠 여자친구. 그럴 것 같았어. 어장관리 얘기할 것 같아.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나 그 했어. 생각했었어. 파보 파탈 같은 년 이러겠지. 자, 인물 얘기는 이따 나누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하여튼 결국 판매 금지령도 겪고 이것저것 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고전으로서 읽히고 있고 실제 많은 자살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개정판에는 괴테가 베르테르의 뒤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을 추가했다는 진짜인지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었을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고 합니다. 그 되게 처음에는 이 계몽주의를 거의 반발하는 계몽주의 이성 중심을 반발하는 질풍노도의 느낌으로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기존에 갖지 못한 그 사랑 중심의 이야기로 감상적인 독해가 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베르테르가 했던 고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고뇌하고 파티에 가서 쫓겨나는 식으로 그렇게 인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소외감 정치적인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편지라는 형식 서간체 문학이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 쓰이면서 그것과 또 아름다운 문장 그렇게 읽혀서 만약에 그냥 한 남자의 자살로만 봤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을 건데 많은 문학적인 영향도 저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 서간체로 좀. 편지로 쓴 게? 네. 근데 중간중간에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보낸 사람 이야기는 없고 계속 저도 그 생각했어요. 피드백이 없는데 그 혼자서 좀 사람의- 떠든다. 그렇죠. 근데 되게 교묘하게 피드백을 적잖아요. 앞에 한 살짝 줄씩, 살짝 하여튼 그걸 되게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그런 충고는 고맙네. 막 이런 식의 형식으로 막 정비 이야기 살짝 쓰니까, 나오니까
추리할 수 있죠. 일단 그런 식으로 다양한 면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널리 익히고 있습니다. 그럼 재료 확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은 줄거리 먼저 쭈님 네. 들어볼까요? 바라임으로 이주한 베르테르는 우울함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줄 알며 순수함을 동경하는 젊은 청년 예술가였다. 하루는 무도회에서 우연히 만난 롯데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하지만 롯데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베르테르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베르테르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롯데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괴로운 마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도 해보지만 결국 다시 바라임으로 돌아온다. 그가 돌아왔을 때 롯데와 알베르트는 부부가 되었고 그는 더욱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결국 롯데는 자신의 주의를 계속해서 맴도는 베르테르를 불편해하는 남편을 위해 베르테르와 거리를 두고자 한다. 베르테르는 참지 못하고 롯데에게 키스를 하게 된다. 롯데는 당황하여 베르테르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베르테르는 절망감에 알베르트로부터 권총을 빌려 자살하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편안하게 베르테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죽었다는 느낌으로 보상이다 그런 느낌의 스토리 전개였고요. 전 팩트만 썼습니다. 저. 아니요, 글을 잘 쓰셨어요. 들어가마다 막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우선 가장 큰 게 베르테르가 있고 롯테랑 알베르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비라임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길라임 말하는 비라임 길라임 그리고 뭐 그 마님을 좋아하는 농부? 잠깐 나오죠. 네, 그런 뭐 부인 청년, 뭐 아니면은 엠부인, 그리고 뭐 대사라던가 시백작이라던가 의사라던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주변 인물은 생략하고 우선 베르테르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베르테르는 약혼남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슬픈 로맨티스트인데 만약에 첫사랑을 이렇게 베르테르처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롯데에 대한 어떤 열병을 가진 청순남, 순정남,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어떤 젊은 예술가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 고통이 크다라는 책에 그런 구석이 있었는데 스스로 되게 외롭고 힘들게 하는 성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히스테리 있어 보이고. 근데 초반은 안 그랬잖아요. 그쵸. 초반에는 여자를 다분히 좋아했어요. 모든 편지의 관심사에 매일 다른 여자들이 나오고 그 여자친구도 막 있었고 세상이 다 아름답다고 그러고 우울함은 제일 악한 좋아요. 거라고. 꼬맹이들 되게 좋아. 꼬맹이 막 뽀뽀했는데 꼬맹이 싫어하는 물에 씻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예술도 좋아하고 감성도 좀 풍부하고 천진난만한 것 같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롯데에 대한 사랑을 꺾지 못하고 자기 안에 어떤 슬픔에 가득 차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인물이죠. 그림 그린다는 존재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되게 방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컨셉이나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컨셉부터 해가지고 인물적인 성격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베르테르가 이제 빌헬름에게 편지를 계속 쓰는데 빌헬름은 베르테르의 절친한 친구이고 마지막에 뒷부분에서 좀 자살하고 난 뒤 내용을 정리해주는 편지를 정리해주는 친구로 좀 나오는 것 같았고요. 정신적 지주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진짜 다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말해. 조언도 많이 얻은 것 같고 근데 많이 빌헬름은 사실적으로는 비중이 많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편지를 받는 대상이라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치, 그냥 편 저자니까 그 말을 안 들었어. 뭔가 말해준 거 다 안 들은 것 같아. 네 말은 고맙지만 맞아. 말은 정해져 있어. 네 성의는
고맙지만 내 길을 갈 거야라는 식으로 맞아, 해서 맞아. 서간체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편지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었던 게 샤롯데, 그 애칭으로 롯데라고 불리는데 되게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서사시를 많이 좋아하고 예술적으로는 베르테르랑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이 어떤 그런 우정이 쌓이면서 둘이 이제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되게 순수하고 매력적인 여자로 나와요. 이쪽 남자인 베르테르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알베르토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은 죄가 있다면 예쁜 게 죄인가? 매력적인 게 죄인가? 이런 친절한 건 생각을 죄일 수 하고. 있어. 친절한 거. 친절한 게 왜 죄예요? 아니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베르테르 입장에서는 약혼자와의 의리를 지킨 죄가 또 죄라면 죄이고 로테 입장에서 보자면 세상의 어떤 관념에 묶여가지고 진실된 운명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게 죄인 것도 같고 저는 되게 가련한 여자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거든요. 알베르트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죠. 근데 사랑했는데 세상의 어떤 관념 때문에 결국에는 알베르토를 관념이 아니었으면 그러네요. 베르테르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약간은. 아 진짜? 예,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알베르트를 롯데가 사랑한다고 생각은 잘 못했고 그냥 사회적인 그런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남편인데 좀 성격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근데 엄청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르테르가 죽기 전에 키스를 할 때 롯데가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요? 키스 다 좋아하지 그 나이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이게 서간체다 보니 베르테르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서 롯데가 알베르토를 사랑하는 그런 묘사가 좀 많이 안 들어갔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주인공의 관점에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베르테르 입장만 너무 중요시해서 그래요? 쓰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왜 마지막에 그 빌헬름이 정리할 때 있잖아요. 그때 롯데가 마지막 베르테르를 안 본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에서 그렇게 알베르트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고 생각.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약간 우정보다는 멀고 사랑보다는 가까운? 영원한 친구로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게 약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고 영원한 친구를 남자 한 거면 롯데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전 그냥 영원한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사랑하는 하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롯데가 우리 오라버니로 바뀌었으면 이런 거 문장 있지 않았어요? 사랑까지는 아니니까. 그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사람에 약간 대한 취향이 그런. 잘 맞는 맞아요. 친구?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런 게 겹치면 되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기 쉬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베르테르가 낚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잘 자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했을 때 걔는 잠 못 자지. 우리 사랑한다고 왔다. 인사 멘트인데 그거 되게 인사에 안타까워. 전화할 때마다 그렇죠. 숨을 쉬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서브 남자 주인공인 알베르토. 롯데 약혼자인데 어떻게 보면 남편감으로는 최고예요. 지위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성품도 착실하고 성실하고 배려심도 되게 많아서 베르테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던가 베르테르가 막 혼자 자기감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싸주려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강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좀 신념이 강한 성품이 있는 의리파의 남편상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도 생각 중에 원래 이런 식으로 간통문학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간통문학으로 많이 치부를 한다면 그 남편이 기존 남편이 되게 찌질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다굴님이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남자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알베르트 자체가 이 베르테를 대하는 태도나 어떻게든지 낌새가 다들 안 좋은 건 알고 있잖아. 너무 자주 만나고 거기서도 그게 베르테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알베르트가 괜찮은 진짜? 난 되게 배려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서 싸워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알베르트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게 아. 베르트한테 너무 비참했다고. 내가 이 생각했어.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찌질하면 마음이 더 편할까? 아니면 찌질하면 그래도 내가 갖지 못한 게
좀 보상이 되나? 아니면 너무 잘나면 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어라고 될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 진짜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에 내 친구랑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둘이 사겨.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해. 근데 내 친구랑 사귀니까 넘보지는 못하고 그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떠나줄게. 이러는 게 과연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널 보내줄게. 더 좋은 남자랑 행복해져.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 상황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는 되게 파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는 모든 드라마마다 꼭 이렇게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좀 더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더 잘난 다음에 뺏어오지 않을까? 보통 그런 상황이면 엔딩이 나 있잖아요. 과거 관습처럼 결혼을 한다던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더 능력을 길러서 나타난다고 해도 꼭 사랑이라는 게 능력이나 막 그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안 된 자의 자격지심 같은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베르테가 갖는 마음은 그 큰 것 같아. 선착순. 아 내가 더 빨리 왔으면? 그러니까 제가 나를 만나. 뭐가 뛰어나고 내가 자격지심을 갖고 보다는 우선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뭐 약혼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먼저 찜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찜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선빵을 날렸어야 되는데. 알베르트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전 그래서 여기서 알베르토를 보면서 생각이 된 게 베르테르랑 다시 또 연관이 되게 생각이 돼요. 베르테르랑 알베르토의 관계에서 알베르토를 질투하면서 스스로 계속 그 나쁜 생각을, 질투는 어쨌든 나쁜 거잖아요. 그 나쁜 생각에 빠져있는 베르테르가 더 죄가 많은 건지 아니면은 그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죄가 더 큰 건지 그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따가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네, 알겠습니다. 마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네. 혹시 이렇게 재료 손질 마치고요. 세 번째 실제 요리 시간이고요. 전체적인 감상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번째 읽는 건데 처음에는 좀 감동적이게 했는데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중간에 그때의 사연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흠뻑 빠지기보다는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나, 내가 빌 헬름이라면 친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줬을까, 내가 로테라면 나를 좋아하는 그 많은 여자들을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봤습니다. 다음 동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베르테르라는 젊은 남자의 되게 가련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로테랑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 갖지 못하면 포기를 하거나 대체제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베르테르가 감성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슬펐고, 정말 짝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엄청 우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책이 그 시대의 금서가 되었는지 그런 점도 좀 공감할 수 있었고, 정말 슬픈 그런 주인공에 대해 공감을 좀 더 할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겨울 감성답게 감성적인 책을 보셨군요. 다음 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저번에 우리가 월든을 했잖아요. 그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읽자마자 그냥 엄청 스르륵 그냥 끝까지 다 읽히는 편이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뭐 스토리를 보자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자극적인 소재 내용이 많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책들이 많아서
좀 진부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 나온 책이니까 아 그때는 되게 획기적인 책이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편집글 형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딱 장면이 다 세세하게 다 그려지고 묘사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글 형식은 되게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님은 편지 형식이라 좋았는데 이 정도의 자극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 정도는 더 이상 자극도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돌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돌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베르테르의 순수하고 절절한 짝사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베르테르가 금지된 불륜을 저지르면서 미저리 같은 모습으로 질척대는 어떤 그런 면모도 볼 수 있었고 또 로테가 어떤 그런 종교적 관념에 이어가지고 놓쳐버린 운명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로테가 여러 가지 역경이랑 유혹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고 성스럽게 가족 구성원을 일궈낸 정신적 사랑의 승리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랑의 소재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한 남자의 그냥 짝사랑 이야기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1차원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사랑 얘기보다는 자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세하게 봤었는데 그럼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18세기의 종교는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긴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살로 마무리 지었다는 게 진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또 죽음에 있어서도 어떤 혁명의 희생양이나 숭고한 죽음 같은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해한 자살이라던가 선택적 죽음이 아니라 한 개인의 내면과 감정에만 휩쓸려서 완전히 본인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선택한 죽음이었다는 게 그게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모든 기존의 가치 체계를 거부하는 다굴님께서는 그런 베르테르의 행동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요. 아까 일기 훔쳐보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되게 정말 일기같이 감성적인 편지 볼 수 있었던 매력적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들 나눠볼까요? 저는 그 초반에 우울증을 이제 악덕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제 베르테르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우울증이 왜 악덕이냐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베르테르가 그 말을 했을까 싶잖아요. 결말까지 알고 보면 초반에는 우울증은 악덕이고 다른 사람들을 되게 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로테 커플이 불행해지면 나는 악덕 같은 존재잖아요. 우울증 앓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버리는 그러면 또 어떻게 자살이랑 결말과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되게 남아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약간 공감되는 게 자살이 죄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알베르토랑 죄책감을 느끼는 질투를 맨날 하면서 죄책감을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자살을 선택하는 게 덜 죄악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둘 다 죄는 죄겠지만 어떤 게 진실된 더 큰 죄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모임장님이 얘기하셨던 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실 저는 베르테르의 슬픔은 고전이고 사실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결말을 아는 입장에서 베르테르가 자살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자살할 걸로 아는데 우울증에 대한 언급이 초반에 나와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우울증 걸리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 우울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인이 아는데 이제 사랑이란 감정에 이제 엄청 휘둘리게 되잖아요. 눈이 먼 거죠.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베르테르를 이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릴 수 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베르테르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뒤에 그 알베르트랑 같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알베르트는 굉장히 이성적인 면으로 접근하고 베르테르는 감성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약한가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고통의 한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신이 병약하네, 되게 멘탈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약하고 강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다. 그게 도덕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그 악성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부르는 건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베르테르는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복선이죠. 네. 조금씩 오모하는 게 정말 알베르트랑 끝까지 계속 논쟁을 하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죽기 전에 비자금 고백하는 부인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 그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웃기죠. 너무 재밌어요. 그쵸. 제일 유쾌하다고 할 부분이 여기 많이 없는데, 그 비자금 몰려쳐가지고 근거에서 돈 빼내가지고 다음에 살림 맡을 사람한테는 그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베르테르가 마렌이라는 어린 동생한테 뽀뽀를, 아가씨한테, 어린 꼬마한테 뽀뽀를 하는데 얘가 싫어가지고 막 물어서 씻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친한 의사한테 너무 재밌었던 에피소드다 말을 해줬더니 의사가 한 대답이 더 웃긴 게, 그거는 무슨 신성한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잘못된 걸 알려주면 나중에 미신을 믿게 된다는 그런 대답을 한. 아, 그런 미신 때문이었잖아요. 그 뽀뽀를 받은 부위에 털이 난다. 근데 그 의사가 이제 최근에 그 세례식을 받았었나?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는 그 말이 더 거부감을 느꼈었나봐요. 그런 약간 자잘한 코드가 슬픔하고 이렇게 붙여지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까 해석을 세 가지로 나눈 게, 처음에 그런 감성적인 자살에 꽂히면 그걸로만 보면 끝인데 그 중간중간에 다르게 해석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의 사회적인 해석, 정치적인 해석, 그 같은 좀 뭐 형식적인 해석 다양히 가능한데, 그 딱 사회적인 인습에 가장 임팩트 있던 게 파티 같은데 있었는데 완전히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고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냥 왜 저럴지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이 자리에 있기 싫어하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너 구속당했다며, 괜찮아, 투닥투닥. 나 괜찮은데? 왜 투닥투닥 해주지? 하다가 점점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계속 그런 기존의 관습이나 그런 거 체계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조금씩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왜 사람을 그렇게까지 흔들어 놨을까? 너무 전반적으로 베르테를 너무 자꾸 흔들 게 아닐까.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꾸. 다음에 봐요. 내일 볼까? 네. 근데 저는 그 생각 똑같이 했어요. 근데 로테가 약간,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 하잖아요. 거의 죽기 전에 한 12월 달에 쓴 편지였는데, 이제 로테가 베르테르랑 서로가 정말 이건 정말 사랑이구나 이거를 서로 느끼면서 로테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거부를 하려고 베르테르한테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보라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당신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우정을 나누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르테르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런 거는 인쇄해서 가정교사들한테나 나눠주세요라고 상처를 받았어. 아니, 영원한 우정을. 분명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로테가 베르테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도. 그렇죠. 너무 티나는데. 근데 왜 더 못되게 이렇게 싸고 잘라놨어야 되는데, 얘도 자기랑 너무 코드가 잘 맞고 이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로테를 좋아했다가 죽은 사람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도 그런 좀 강하게 나간 건데, 강하게 나가는데 죽었어. 연하게 약하게 나가서 죽으면 뭐 어떡하나. 그만큼 로테가 치명적이거나,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골을 잘 치거나.
복선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로테한테 반하지 말라고. 아, 처음 보기 전에. 그래서 아, 그러면 꼭 봐. 아, 참 대단한 복선이다. 다 읽고 나니까 참 대단한 복선이다. 결국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역으로 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처음 들으면 어떤 여자길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반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소송없이 하나.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좀 많이 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거는 어떤 칭찬의 색다른 창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백작이 그 여자는 되게 예쁠 거고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어법으로 주의해 너 반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게 창의적인 칭찬인데 베르테르가 약간 금사빠여가지고 초반에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관심도 많고.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와요. 내 친구 인기 너무 많아서 걔는 보자마자 다 사랑에 빠진다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넌 안 그럴 거지? 막 이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통 다 맞죠. 남자 맞아.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근데 본 순간.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언급도 다 운명을 좀 미리 얘기해주는 복선이어서 그런 것도 되게 소소한 위치에서 인상 깊었죠. 뭐 어때요? 여자 이루어질 수 없는 여잔데 짝이 있는 여잔데 그 여자가 그래도 친절하게 나한테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나쁘게 굴더라도 못되게 굴더라도 날 밀어내줬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굴면 이 여자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의 인성을 무시한 채 나쁘고 싸가지없게 대하기만은 또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인간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저는 그게 완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고 공통 관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두고 싶은데 이제 상대방은 그거보다 더한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옆에 두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걸 뻔히 아는데 그것들을 좀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이기적이다. 저 인상 깊었던 장면 생각났어요. 알베르트가 생각보다 너무 침착하게 롯데와 베르테르가 만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절에. 너무 착하지 않아요? 엄청 소름 돋았었는데 전 진짜 엄청 소름 돋았어요. 뒷줄에 보면 자리를 비켜줬단 말도 있어요. 올리브로. 베르테르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줬다. 그니까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왜냐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쵸? 그럼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 당연한 데 되지 말하면. 그렇지. 아니 뭔가 나는 어쨌든 난 베르테르도 인간이니까 꼭 내 사람만 챙기기보다는 베르테르도 좋아하잖아요. 알베르토도 얘도 진짜 괜찮은 친구로 서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또 한켠으로는 완전 무시를 못하겠네. 관점에 따라 다른가 봐요. 저는 이게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게 안 되는데 그 시절에 이렇게 방관하고 냅둘 수가 있나, 남편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엄청 무서웠는데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되게 무서웠어요. 아니 저는 그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착한 병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 받아줄 거면 못되게 굴고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는 성격상 용기가 없고. 성격상 모두에게 친절하게 이미 몸에 배있어. 나처럼 싸가지가 없으면은 틱틱거려도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도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착실하게 대준다. 칼같이 굴어야 돼. 너무 못되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을 속이는 거고 또 본인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나를 또 죽여가면서까지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고 그런 데서 또 남자가 어쩌면 남자를 계속 미끼를 부는 거지. 알베르트랑 마찬가지로 베르테르도 사실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을 거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걸 아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알베르트가 첫 번째면 난 두 번째로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긴 해요. 딱 결혼하는 순간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어져요. 그 알베르트랑 베르테르랑 맥락이 같이 이어져서 원래 누가 한 명이라도 꺼져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는데 우정 같기도 하고 사랑.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궁극적으로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들면 분명히 두 번째 자리라고 베르테르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독한 자기 합리화고 그 상황에서 진짜 조금 남은 희망조차 박탈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결국엔 파국에 다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행복, 아까 동감님 얘기하셨는데 해설자의 표현 하나 따온 거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이 펭귄 클래식 해설자긴 하지만 사람들 말처럼 가장 큰 행복은 갈망에서만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갈망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젊은이를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베르테르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불행하고 파국이라고 봤잖아요. 주변 죽음에 대한. 근데 해설관을 봤을 때는 그냥 이루지 못한 행복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더 이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럼 젊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비겁함에 대해서 마지막에 총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굳이 알베르트의 총을 빌려달라고 한 베르테르가 더 비겁한지, 죽을 걸 알면서도 예감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총을 한인에게 건네준 로테가 비겁한지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롯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죽을 거 알면서 줬다는 건 난 약간 총알이라도 뺏어주지. 느낌이 되게 와닿잖아. 그 로테도 느끼잖아요. 별발 떨리잖아요. 총 찾으러 왔을 때. 그리고 총 받아봤을 때 로테 마님께서 주셨습니다니까 되게 좋아하잖아. 베르테르. 베르테르가. 당신의 손에 드디어 죽게 되는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는 게 롯데는 베르테르가 죽는 게 더 편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총알이라도 뺏어줬으면 안 될까요? 느낌이 있긴 있죠. 그 알베르트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 죽을 것 같은 뉘앙스의 뭔가 상황이 전개가 되긴 하잖아요. 계속 근데 벌벌 떨고. 죽을 걸 아는 롯데가 안 막았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나는 또 굳이 또 하고 많은 총기 중에 알베르트 총기를 빌리는 차라리 목을 매서 죽었대. 치기가 있는가? 방법적인 면에서 다 비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르테르는 총기를 빌리면서 그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낙인 맞아요. 같은 걸 찍은 거고 게다가 편지까지 롯데한테 남겼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베르테르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죄악이라고 한 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걸 죄악이라고 한 건데 진짜 남겨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차라리 그게 로테가 죽을 걸 알면서 줬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루지 못할 거라면 내 손으로 끝내주겠다. 그건 아니죠. 어차피 사람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한 번 시도했다가 안 한 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절벽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걸 암시하는 부분이 하인을 통해서 나오긴 했죠. 그래서 총기를 줬다라고 해서 뭐 불길한 예감은 들었을 수 있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이 많지 않나. 네. 그래서 마지막에 문장에 죽고 나서 보리스 나무에 묻어주고 동행하는 성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좀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살한 걸 안 받아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맛대맛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꼭 요리랑 비교 안 해도 되고 준비한 작품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는 가을 전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책을 가을 전 네, 전어가 떠올랐어요. 이 책을 가을에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떡해. 가을 전 아니 베르테르가 그 죽는 건 청탈전쯤에 죽기는 했는데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가을에 그 쓸쓸하고 공허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남자들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공원에서 낙엽을 맞으며 첫사랑을 추억하며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떠올랐어요. 사실 작품을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보다는 뭐 그렇게 뭐 사랑 얘기라던가 자살 얘기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생각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얻는 그 잠깐 토막장식을 저는 그냥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니라 젊은 베르터의 고뇌가 정확한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베르테르라는 베르터인데 그게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베르테르가 돼버렸고, 사실 슬픔이라는 단어도 독어 사전에서는 제대로 된 건 고뇌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왠지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그쵸? 베르테르라는 발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작품하라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저는 음식으로 받으면 보고에서 맛있다고 하는데 독이 있잖아요.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면역이 되거나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는 건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맞게 또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도 사랑인데 불륜과 죽음이 하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저는 안나 카레리나 떠올랐어요. 여기서도 지금 뭐 로테랑 베르테르랑 만나면 잘 살았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잖아요. 거기는 정말 여자가 용기 있게 기존의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만 그래도 불행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행복한 모습도 있지만 또 마지막에 자살로 이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해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와 안나 카레니나로 받고, 다음 동감님. 저는 그 베르테르가 세컨드 두 번째 자리로 만족한다는 측면에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작품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엄청 분노했었거든요. 짱 재밌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네, 진짜 너무 안타깝고,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제 가치관으로는 이해되잖아요. 맞아. 가능합니다. 네, 이해되지 않아서. 네, 물론 손혜진이라면 물론이라뇨.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이래서 안 돼. 예외 이런 거. 예외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엄청 그 작품이랑, 그리고 저는 베르테르가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해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 레비나스의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타자와의 그런 관계를 다룬 책인데, 그 책을 보고 베르테르의 심정을 보니 이게 진짜 너무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타자와의 그런 사람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다음 쭈님. 저는 TV 프로그램 하나, 영화 하나, 소설 하나를 생각했어요. 밀회. 그거 거기서 유아인이 약간 베르테르의 젊은 청년 느낌이랑 김희애가 약간 롯데 느낌이 나서, 그리고 피아노 치는 장면도 자꾸 나오고 해서. 이럴수록 저 완전 베르테르 초식남 연약한 말라 비틀어진 남자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감수성 풍부한 그런 느낌이 약간 감성 문학이니까. 좋은 캐스팅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캐스팅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둘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설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근데 그거는 결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유부녀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 전제가 깔려서 근데 둘은 결국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결말적인 부분에서도 좀 비슷해서 그걸 또 생각을 했었고, 영화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거는 정말 요즘 감성? 딱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요즘에 일어났다면, 그 여자분은 그 지금의 남편도 엄청 만족스러운데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너무 매력에 끌린 거, 너무 자기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해서 둘이 이어져요. 우선 이렇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